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처음 들은 순간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밀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포드에서 언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죠. 어릴 적부터 문자에 미쳐 살았습니다. 알파벳의 역사, 라틴 문자의 철학, 체계적이고 완벽한 서구 문자의 우월함.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언어 엘리트들 앞에서 한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한글이 문자 중 가장 우수하다. 그 순간 강의실은 폭발 직전이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작된 제 도전. 제가 직접 한글을 꺾어보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끝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저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한글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파울러 교수님의 세계 문자 비교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교수님은 언어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분의 수업은 항상 꽉 차 있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파울러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공책을 열고 열심히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집트 상형 문자부터 시작해서 중국 한자, 러시아의 키릴 문자까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설명했어요. 모두 익숙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는 한글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세계 최고라고요? 그것도 한국의 문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이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라고 설명했어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만든 목적이 분명하며 만든 날짜까지 정확히 아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뿐이라고 하셨죠. 파울러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프린스턴에서 배웠던 내용과 달랐거든요.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가 세계 문명의 기반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동양의 문자가 최고라니요? 교수님은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어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글자들이 모여 수만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교실 안의 긴장감은 더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문자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널리 쓰인다는 것과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국주의와 식민지 역사가 라틴 문자를 널리 퍼뜨렸지만 그것이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제가 한글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며 다음 발표에서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해보라고 했죠. 그런 말들이 저를 더 자극했어요. 갑자기 제 안에서 뜨거운 경쟁심이 솟아올랐죠.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한글의 약점을 찾아내고 라틴 문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날 저녁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한국에서 온 대표 학생 김민서 씨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였지만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김민서 씨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혼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글과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각국 대표 학생들이 자국 문자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모든 발표를 꼼꼼히 듣기로 마음먹었어요. 약점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일본 학생은 자신들의 가나 문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실용적인지 설명했어요. 붓글씨의 전통에서 비롯된 우아함과 현대적 간결함을 동시에 가졌다고 자랑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파울러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일본어는 세 가지 다른 표기 체계를 섞어 쓰는지, 그리고 그것이 학습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지 물으셨죠. 일본 학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문자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은 캄보디아 대표 학생이었어요. 그는 크메르 문자의 복잡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번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문자의 복잡성이 문맥률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전자기기에서 표현하기 어렵지 않은지 물으셨죠. 캄보디아 학생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태국 대표의 차례가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문자의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교수님은 성조 표기의 불명확성과 복잡성을 지적하셨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문자들이 파울러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하나둘 무너지는 걸 보며 라틴 문자의 단순함과 보편성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발표 차례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라틴 문자의 장점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모았죠. 라틴 문자가 전 세계 60% 이상의 출판물에 사용된다는 통계, 인터넷 초기부터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역사, 단순한 알파벳으로 수많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유연성까지 모든 강점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문자의 우수성이 널리 쓰이는 것과 다른 문제라면 제 발표의 핵심 주장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한글에 대해서도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책을 찾았어요. 영어로 된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같은 제목의 책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한 권을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1443년에 한국의 세종이라는 왕이 직접 만든 문자였어요. 문자를 만든 사람과 시기, 목적이 모두 명확했죠.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됐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음이 실제 발음 방법을 시각화했다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글의 모음도 마찬가지로 철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표현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습니다. 책을 더 읽을수록 한글의 우수성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라틴 문자처럼 가로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하나의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많아도 읽기 쉽다고 했죠.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김민서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가 한글 책을 읽고 있던 걸 보았나 봐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민서 씨는 한글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이 만들어진 시대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고 해요. 세종이라는 왕은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민중을 위한 마음도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민서 씨는 그래서 문자는 혼이라고 했던 거군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안에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담겨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자 체계, 그 중에서도 체로키 문자에 대해 조사해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체로키 문자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의 인류학 섹션에서 관련 서적들을 발견했어요. 체로키 문자는 19세기 초 북미 원주민인 체로키족의 세콰야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세콰야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인들이 종이에 까만 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 이야기를 전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넘기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세콰야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그는 몇 년에 걸쳐 자신의 언어 소리를 분석하고 각 소리에 기호를 할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대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가 만든 기호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체로키 문자는 총 85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문자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한글과 비슷한 점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체로키 문자가 만들어진 후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해요. 몇 년 만에 대부분의 부족민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건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공 사례였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글과 비교할 수 있는 문자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문자였고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했으며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체로키 문자는 한글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졌고 더욱 놀랍게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면서 프린스턴 동문인 제임스 브래들리와 마주쳤어요. 제임스는 영국 언어학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체로키 문자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체로키 문자? 갑자기 원주민 문화에 관심이 생긴 거야?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파울러 교수님의 한글 이야기와 제가 찾은 체로키 문자의 유사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샬롯, 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 작은 민족의 문자를 연구해서 뭘 얻으려고? 학계에선 아무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틴 문자나 중국 한자 같은 주류 문자에 집중하는 게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제임스의 말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임스 같은 사람들의 편견이 바로 많은 문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세콰야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체로키족 사람들이 백인처럼 글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대요. 부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세콰야는 12년 동안 홀로 연구했고 마침내 1821년에 문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자는 매우 빠르게 보급되어 몇 년 안에 체로키 부족의 대다수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집념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세콰야의 문자 덕분에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1825년부터는 체로키어로 된 신문도 발행했대요. 당시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 비해 문맹률이 훨씬 낮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글과 체로키 문자 사이에는 또 다른 놀라운 유사점도 있었어요. 둘 다 민중을 위한 문자였다는 점이었죠. 한글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고 체로키 문자는 한 평범한 사람이 자기 부족을 위해 만들었어요. 둘 다 기존 지배계층이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문자의 우수성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이나 역사적 영향력만이 아니라 그 문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힘을 주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발표 준비를 진행했어요. 체로키 문자가 한글과 비슷하게 뛰어난 점이 많지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더 극적인 배경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문자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발표가 될 거라고 자부했어요. 연구를 마치고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서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체로키 문자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나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죠. 김민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빌린 책 목록을 우연히 보았다고요. 저는 체로키 문자에 대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세콰야의 이야기에 대해 감동했다고 했죠. 김민서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기술이나 구조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신이에요.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 모두 그런 점에서 특별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을 이기기 위한 도구로 체로키 문자를 연구했지만 이제는 두 문자가 가진 공통된 가치와 정신에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발표 당일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제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는 충분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이제 한글과 맞설 무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파울러 교수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교실 앞으로 나가면서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김민서 씨는 앞줄에 앉아 있었고 제임스는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리베라도 보였어요. 스페인 대표인 마리아나는 항상 저와 경쟁 관계였죠. 마리아나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도전이 느껴졌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라틴 문자의 역사와 영향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체로키 문자의 탄생 이야기였죠. 세콰야라는 평범한 사람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세콰야는 단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글자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지만 집념과 천재성으로 85개의 음절 문자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세콰야가 겪은 어려움들, 주변의 조롱과 의심, 심지어 세콰야의 아내가 첫 번째 문자표를 불태워버린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몇몇 학생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보였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보급된 후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1825년부터는 체로키어 신문까지 발행되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 다른 원주민 부족들과 비교해도 체로키족의 문해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죠. 이런 급속한 문해율 향상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어요. 체로키 문자는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서 씨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나 리베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을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함정 질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체로키 문자는 한글보다 더 극적인 배경에서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혼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놀라운 성취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체로키 문자는 19세기에 만들어져 한글보다 훨씬 최근의 사례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문맹 퇴치의 모델로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마리아나는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어요. 한글은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글은 체로키 문자보다 400년 앞서 비슷한 성취를 이루었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마리아나의 도발적인 발언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침착하게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지 소수 민족 언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를 마치려는 순간 파울러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연구한 그 문자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물으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체로키 문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머릿속으로 급하게 정리해 보았지만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현재 일부 보존 노력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문자의 우수성은 단순히 설계나 역사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살아남아 사용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훌륭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결정적인 부분을 간과했다니 그동안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마리아나가 작게 속삭였어요. 좋은 시도였지만 역시 한글은 꺾을 수 없나 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나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다음 수업까지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체로키 문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문자의 생존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파울러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 발표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실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체로키 문자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문자 모두 민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한글 사용을 금지했대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고 한글로 된 책과 신문은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은 쌀알에 한글을 써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자존심을 담은 상징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문맹 퇴치 도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결합된 거죠. 교수님은 이어서 체로키 문자의 슬픈 역사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체로키 아이들은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져 영어만 배워야 했대요.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결국 체로키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극소수만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자의 운명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우수한 문자라도 그것을 지키고 사용할 사람들이 없다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으로 돌아와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교수님은 이번 주제의 결론을 내리셨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며 그것의 가치는 단순한 디자인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연구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체로키 문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체로키족이 자신들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알아봤어야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체로키 문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조사했죠. 현재 체로키 문자는 보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체로키 보호구역에서만 일부 사용되고 있었고 실제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5%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문맹률은 1%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도 잘 적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한글 콘텐츠가 풍부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문자의 생존이 단순히 그것의 설계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의 힘에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으로 살아남았고 발전했지만 체로키 문자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했어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제 발표 후 그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임스는 제가 수업에서 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체로키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원래 저를 응원했고 제가 한글을 이길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자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임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문자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한글과 체로키 문자 모두 놀라운 창조물이며 승패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학문적 경쟁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에서 사라져가는 체로키 문자와 한국에서 번영하는 한글의 대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두 문자 모두 처음에는 비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문자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글에 대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어요. 문자가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과 결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글과 체로키 문자에 대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문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과 경쟁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문자가 가진 깊은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된 한글 학습서도 몇 권 빌렸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펼치자 생소한 기호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니 그 안에 놀라운 논리가 숨어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발음 방법을 보여주는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모음 체계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표현한다는 철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15세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습서를 따라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반복하니 그 형태와 원리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라틴 문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한글 공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민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김민서 씨는 제가 한글 학습서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김민서 씨는 제 옆에 앉아 한글에 관심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발표 후에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요. 특히 문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발전하는지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서 씨는 기쁜 표정으로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김민서 씨에 따르면 한글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당시 지배층은 한자를 고집했고 한글은 언문이라 불리며 천대받았대요. 여성과 평민들만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암크려자 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편리함과 실용성 덕분에 점차 사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특히 소설이나 시, 민간의학서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한글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어 더욱 소중히 여겨졌대요. 김민서 씨는 또한 현대 한국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날이라는 국경일이 있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한글을 배운다고 해요.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문자와 민족 정신의 연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의 유산으로 유럽 전역에 퍼졌지만 각 나라마다 약간씩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한 민족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대화를 마친 후 김민서 씨가 종이를 꺼내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었습니다. 샬롯 밀러를 한글로 표기하자 샬롯 밀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발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틴 문자로 동양 이름을 표기할 때는 종종 발음이 달라지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민서 씨는 제가 직접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조금 긴장됐지만 용기를 내어 한 글자씩 따라 썼어요. 삐뚤빼뚤하고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한글로 제 이름을 쓴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탐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한글 학습을 계속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쓰고 읽는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반복할수록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서 문자 학습이 단순히 기호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한국인들의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파울러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문자는 더 이상 우열을 가리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문자는 그것을 만들고 사용해온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지혜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우수성에 의문을 품고 도전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체로키 문자 연구를 통해 소수 민족의 문자와 문화 보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번 수업이 제 시각을 넓혀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와 관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한글의 현대적 응용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그것이 훌륭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이번 학기를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다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국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음식,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와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였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운명 같은 기회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연구 계획서에는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응과 발전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몇 주 후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한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방에서 펄쩍 뛰었어요.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여행 가이드북도 구입했어요. 서울의 지도를 보며 어떤 곳을 방문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프린스턴 동문인 제임스를 다시 만났어요. 제임스는 제가 한국으로 교환 연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 편이 된 것 같다며 농담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에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저 미소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출발 전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어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기회였으니까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어 회화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는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샬롯 밀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도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서울에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곳에 한글이 가득하다는 점이었어요. 도로 표지판, 상점 간판, 광고 포스터 등 어디를 보든 한글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한글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룸메이트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서툴렀지만 룸메이트는 참을성 있게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캠퍼스 투어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투어 중에 언어학과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김민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옥스포드에서 만났던 그 김민서 씨였어요. 알고 보니 김민서 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제가 참여할 연구 프로그램의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김민서 교수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연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한글의 디지털 적응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매우 기뻐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은 디지털 기술 강국이고 한글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시대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응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주는 적응하는 데 바빴어요. 한국 음식 먹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기본적인 한국 예절 등을 배웠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다니는 것이 즐거웠어요. 복잡한 노선도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점점 읽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쁜 기호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가진 글자로 다가왔습니다. 카페, 식당, 서점 같은 간단한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 마치 암호를 해독한 것 같은 성취감이 들었어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한국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자 모두들 흥미로워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가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젊은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한글을 입력하고 이모티콘과 함께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이와 아름다움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문화,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글이라는 문자에 도전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그 문자를 배우고 사랑하게 되었다니 정말 신기한 변화였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글과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한글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글의 디지털 적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김민서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왔는지 연구했어요. 특히 한글 자판 배열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초기에는 타자기 자판을 그대로 옮겨온 배열이었지만 점차 한글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스마트폰 시대에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글을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모티콘과 결합하거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이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중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서울의 한 디지털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한글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 폰트와 타이포그래피를 발전시키고 온라인 환경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미적 요소를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연구하는 팀에 합류했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함께 작업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서양인의 시각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며 환영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실용적인 문자가 아니라 높은 심미적 가치를 지닌 예술 형식이기도 했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들을 보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민서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야학 프로그램을 방문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령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육 기회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어요. 주말에 김민서 교수님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산골 마을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푸른 산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야학이 열리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70대에서 90대까지의 할머니들이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인데 한글을 연구하러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미소와 몸짓으로 환영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셨어요.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글을 배워서 멀리 사는 손자에게 직접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몰랐는데 이제 서명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셨어요. 문맹이라는 이유로 평생 느꼈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당당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자존감과 독립성을 주는 무기였습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할머니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할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작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시골 음식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가 먼 나라에서 와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셨고 저는 할머니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서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은 그것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애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어 더욱 소중히 여겨졌고 현대에 와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했어요. 문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연구 마지막 달에는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글 디지털 시대의 민족 문자라는 제목으로 한글이 어떻게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기술에 적응해 왔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옥스포드 대학의 학술지에도 실릴 예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서 500년 전 이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라는 김민서 교수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글이 가진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김민서 교수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글 서예로 쓰인 작품이었는데 문자는 혼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옥스포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문자와 언어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한글이라는 창을 통해 본 세계는 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어와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민족의 혼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저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